우리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뭐니 해도 돈이 많은 부자들이 지배계급인 세계입니다. 과거 자본주의 체제가 주류가 아니었던 시절에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었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럽 사회의 유대인처럼 그들의 막대한 부가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부자의 지위가 풍요하기는 했지만 불안정했던 것이지요. 과거의 지배층이었던 귀족이라는 신분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개 혈통이나 권력 혹은 과거로부터의 전통 등으로 유지되던 것이 신분입니다. 조선 후기 같은 시기에는 족보를 돈으로 사서 양반이라는 지배계급으로 편입되려고 시도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도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계급인 부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그것도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부를 지니고 있던 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역사적인 인물이나 가문을 몇 개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직관력이죠. 중국 전국시대 사람인 여부리는 전국 7국 중 약소국이었던 위나라 사람입니다. 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장사를 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는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던 진나라의 왕자인 자초를 그의 막대한 부를 이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초는 곧 그의 나라인 진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당시 진나라의 태자였던 안국군에게는 정실부인이 낳은 자식은 없었고 서자밖에 없었죠. 자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부리는 자초에게 안국군의 정실부인인 화양부인에게 접근하도록 합니다. 정실이었지만 자신이 낳은 자식이 없었던 화양부인은 자신의 불안한 장래를 늘 걱정해왔죠. 여부리는 막대한 돈을 써서 자초로 하여금 화양부인의 환심을 사게 하고 끝내 안국군의 후계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곧 자초는 진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여부리는 진나라에서 승상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위 사실들은 모두 여부리가 계획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끝은 좋지 않았지만 그의 수완이 보이는 사실이죠. 둘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실천력입니다. 이것은 법이나 관습 따위에도 구애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것이죠. 위촉, 삼국을 멸망시키고 탄생한 서진 사람인 석숭은 중국에서 부자로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진의 태조 무제 당시에 형주자사가 되어 가렴주구와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았고 외국 사신이나 상인 습격, 상선 약탈 등 한나라의 관리가 일개 산적이나 해적이나 할 짓을 저지르거나 아부와 뇌물로 무역로를 독점하여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부자들이 저지르는 악행들에 대해서는 대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돈을 만드는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것이 부자의 탄생 과정이죠. 셋째, 상식을 뛰어넘는 사고방식과 행동입니다. 이것은 앞의 요소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는 큰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부자였던 임상옥은 인삼 공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가 조선의 인삼을 팔러 중국으로 갔을 때 북경의 인삼 상인들이 담합하여 조선 인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금값과 비슷했다는 조선 인삼 값을 낮추어 보려는 수작이었죠. 인삼은 공무역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기한 내에 팔지 못하면 모두 조선으로 다시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던 상인은 큰 벌을 피할 수 없었죠. 임상옥은 가지고 온 인삼을 한 곳에 모아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에 깜짝 놀란 중국 상인들이 자신들이 먼저 불을 끄고 불타버린 인삼까지 인삼값을 오히려 더 올려서 샀다고 합니다. 조선 인삼을 대체할 명품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임상옥은 깜짝 쇼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충격을 주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식을 뛰어넘을 용기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넷째, 집착입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면 무서운 집착으로 매달립니다. 그리고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들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기에 피렌체를 거점으로 동서무역을 기반으로 부와 권력을 누렸던 메디치가는
왕비와 교황까지 배출하는 명문가였습니다. 북부 이탈리아의 여러 국가들 중에 그들이 지배하던 국가들도 있었죠. 그들이 재물에 못지않게 탐닉했던 것은 각종 예술품입니다. 지금도 메디치가가 기증한 예술품만 모아놓은 박물관이 피렌체에 있다고 합니다. 메디치가의 마지막 계승자가 바깥으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렌체시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술품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위에서 예로 들었던 여부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 서적을 편찬하는 작업을 했고 그 결과 여시춘추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문학도 예술품과 같은 위치입니다. 석숭은 글씨를 아주 잘 써서 희대의 명필 왕이지에 필체해 버금간다는 평가도 들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권력과의 관계입니다. 거부들은 늘 정치와 연결되곤 합니다. 재물 다음은 권력이라고 하는 속설 그대로 거부들은 정치 권력 그 자체를 갖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현실 권력을 갖지 못하면 예술이나 문학 등을 통해 정신적 권력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자인 삼성가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권력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은 생각 끝에 언론 사업이나 학교 사업을 통해 간접적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그와 사돈 관계인 홍석현은 중앙일보의 사주입니다. 그의 며느리 홍나이도 그 가문의 딸이죠. 언론은 사회 내에서 정치 권력 이외의 또 다른 권력이죠. 그리고 학교 사업은 부진양성이라는 좋은 명분을 모토로 하는 정신적 권력입니다. 그의 아들인 이건희가 죽은 뒤 그가 모은 엄청난 양의 예술품들은 사회 환원이라는 형식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욕망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재물과 권력, 그 상위에 위치하는 인간이 가장 중요시하는 명예에 관한 욕망입니다. 부자들의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을 볼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